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네,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2. 네, 오늘은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하는 고성방가 시간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어머니의 돼지야. 돼지바. 아니, 지난주에 MBC 시사 매거진 2580에서 짜장면 먹는 모습이 나왔어요. 먹는 게 아니라 마셨지? 흡입을 했죠, 흡입을.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밤에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크게 늘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다못해 그 짜파게티 뭐 이런 거 사먹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바로 돈이다. 저는 뷔페에서 잔뜩 먹고 온 사람들도요, 제가 먹는 모습 보면은 막 괜히 그 한 젓가락 더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먹는 걸 매일 노출해가지고. 공포지, 공포. 제가 다 먹어버릴 것 같아, 공포. 내게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 롯데 삼강 사장님, 이거 돼지밥 먹고 있어요. 연락 주세요. 저희가, 롯데에서 말이죠. 네. 롯데에서 저희가 나는 봄스타 공연하는데, 롯데에서 꽃갈콘 협찬 들어와요. 왜 그랬느냐? 우리 김호준 총수가 오세훈은 보수의 아이콘이 아니라 꽃갈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마케팅팀에서 연락 와가지고. 네. 롯데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했어요. 하고 말았어. 두 분이 너무 CF를 신경 쓰시는 이거 한 10번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예. 뭐 이제 두 분이 아주 떠서. 근데 김어진 총수보다 네. 김용민 씨 찾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사는 접니다. 예. 둘이 따로 만났어요? 아니, 근데, 고성국 박사님이 단독으로 게스트로 나오는 시간인데, 왜 나오셨죠? 글쎄 제가 왜 나왔는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누구십니까? 이게 일부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었는데 그 대구의 김어준이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전달하지 못했는데요? 못했나? 저도 일부에만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김어준 총수를 과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봐도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봐요. 외모적으로도 내가 낫고 뭐 네. 그렇죠. 또 김어준 총수 누구나 아시다시피 종신 총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생 해먹겠다 이런 캐릭터잖아요. 내리 해먹겠다. 계속 해보세요. 네. 재밌을 때까지. 제가 알기로 이제 북한이나 뭐 삼성 같은 거 3대 하는데 그래도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는 뭐 당대만 해먹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김어준 총수는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정치적으로 섹시하다 이런 표현 해주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반응이 없으시네. 준비된 멘트 다 쓰셨어요? 아니요, 뭐 좀 더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직 소개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런 거 굴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대구의 김호준이 되려면 이런 거 굴하지 아니, 말고. 뭐, 그걸 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별로 생각은 없고, 마땅히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고 박사님 소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전달받지 못했다. 이렇게.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자면? 저는 사실 국내 유일의 각하 전문가입니다. 우리만 각하 전문가가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저 김용민 씨가 예전에 시사계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떤 면허나 라이선스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뭐 시청자들 보시기엔 사실 듣보잡이지 않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전두환 장군께서 우리 또 초등학교 선배시고 그리고 또 뭐 한 1,500억 정도 저 추징금 안 내고 지금 29만 원으로 한 수년간 지금 재테크에 성공해가지고 계속 사시잖아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이름이 제가 같아요. 남태우. 남태우. 그래서 저는 이제 노태우다. 노태우다.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대학 때도 계속 저보고 노태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두 명의 노태우와 인연. 세 번째 마지막 인연이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뭐 그레이트 빅녀를 매기신 강력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카카. 어떤 각하? 네, 카카. 아니, 가장 강력한 각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말이죠. 기억을 못 각하 전문가가 안 써요. 얘기하시는 게 다 편집될 것 같아요. 느낌 못 대구의 김호준이 아니라 대구의 김용민으로 밀어야 돼. 아니. 저는 쌀이 그 정도 찌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이런 반응이 나올 때마다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무뎌졌어요. 저는 아직 무뎌진 정도는 아닌데. 근데 우리 제 생각에는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아니, 이쪽에 리액션이 이쪽에만 오니까 이쪽을 볼. 난 노련하니까. 우리 남태우 씨가 이제 옛날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두환 집 습격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 행동하는 전문가입니다. 어떤 식으로 습격을? 뭐 습격설도 있고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배인데 예. 그 양반이 이제 대구 공고를 나왔잖아요. 예. 학교 앞에 도로를 깔고 예. 이렇게 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깔지 않고 그리고 동창회도 잘 안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고향집을 한번 방문해서 정중히 뜻을 전달하려고 동창회 좀 자주 나오시라고. 합천? 예. 합천으로. 합천군 합천읍 내천리죠. 네.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내천리 전투가 되고 말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 과중에 이제 쌍팔년도 얘기입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그때 빼빼로 대회였는데 제가 가서 이제 추워가지고 불 좀 지피고 모닥불을 그 생가 뒤쪽이 이제 대나무 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다 타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습격이 아니고 방화 사건이잖아. 그건 이제 그 관점에 따라 다르죠. 네, 사람들에 따라 다르죠. 습격은 그 집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 불이 나서 불 끌어 들어갔겠죠. 들어갔죠. 생가 주변 방화 사건이잖아. 아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네. 정중히 물어봤습니다. 맞냐고, 그러니까. 근데 젊은 청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맞냐고 생가예요? 아니면은 생가 맞죠? 사저예요? 네. 생가. 아, 생가. 네, 생가 전문가인데, 사저 쪽도 뭐 지금 뭐 생가가 사저 뭐 크게, 그쪽에 불이 나면 그것도 뭐 생가 되니까. 들어갔더니 생가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불은 이미 났는데. 아, 웃겼어! 아, 너무 안 되지. 그래서 나왔어요. 아, 이 전문가 이렇게 몰두하시고. 아, 조마조마했어요. 아니. 끝까지 안 터질까봐. 아, 우리 뭐 그렇게 신경 집착하진 않아요. 이게 어떡하나, 이거. 그러면서 조마조마했어. 아, 근데 뭐. 할 거 하셨으니까 아니, 잠깐 근데 쉬고요. 이제 나왔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 제가 다시 주소를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예. 덕실마을이라고. 예. 그쪽 어느 쪽인가요? 그 저기 동해 바다 쪽입니다. 아, 덕실마을로 한번 좀 가셔서. 예. 고구문호, 저 동일수법 전과자 뭐 이런 조회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전과자세요 그럼? 본의 아니게 본의 지금 아니게. 모닥불 폈을 뿐인데. 네. 예, 제가 보기엔 다 남태호 없어졌죠? 씨가 뭐. 네. 생각만큼 타율이 높지 않아요. 네. 말을 많이 시키면 안 돼요. 아, 타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원래 셌는데. 한 방 하셨기 때문에 잠시 쉬시고. 예. 네. 저기 알겠습니다. 그쪽에 김재동 씨도 처음에는 그렇게 타율이 높지 않았어요. 그 두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김재동 씨 타율 아주 낮죠. 아주 낮았죠. 그냥 오다 가다 만났습니다. 건강하다. 박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구에서 이제 강연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연이 맺어지신 거 아닌가? 아니면 또 박사님 고향이 대구시잖아요. 뭐 태어나게 그 동네에서 태어났죠. 예. 그러면 고양이라고 같이. 하잖아요. 출생지라 그럽니다. 아주 어릴 때 올라오신 출생지죠. 자,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물 소개. 선물 속에서 이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맞죠? 지금까지 한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한 거고요. 선물 소개. 뮤지컬 빌리 엘리엇의 작가 리홀의 화제작 쿠킹 위드 엘비스가 한양 레퍼터리 시어터에서 10월 30일까지 공연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팝송과 함께하는 쇼 드라마 쿠킹 위드 엘비스. 예, 많은 관심과 관람 바라겠습니다. 10월 30일이 우리 공연 날이야. 못 가요. 그러네. 예, 못 가요. 예. 예. 강풀, 홍세화, 김여진, 김어준, 정재승, 장항준, 심상정. 예. 우리 시대 대표적인 멘토 치진과 함께하는 청춘 상담 버라이어티 토크. 내가 걸은 만큼만 내 인생이다. 올 그 4월에 했던 한겨레 20일 인터뷰 특강의 그 강의록입니다. 아니, 이거 내가 책 받아봤는데, 예. 그 강연에서 했던 얘기를 다 실었대? 아니 저건 빠졌어요. 뭐. 시끄러이 돼지야. 그건 없더라고. 아니, 거기서 나의 그 과거의 섹스 라이프 이런 거, 그게 나왔어요? 뭐 나왔어? 찾아봐도 우리 저 김총수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어떤 분이 이제 문자로 질문을 하셨어요. 잘해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근데 왜 아니, 이렇게- 그거 말고 그거 내가 말고? 여행 갔을 때, 아. 이거 예, 김호준의 그 섹스 경험이 담겨 있는 음란도서. 예. 음란합니다. 예. 아주 13,000원. 알아서 그런 거 빼줘야지. 예. 사람들이 나를 보내려고. 얽혀졌던 장면. 그렇지. 어. 그 심의, 배낭여행 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것은 일종 긴급 구제. 1대7.
1대 7이 어디 있었어? 그럼 좋게? 자, 내가 걸은 만큼만 내 인생이다. 인터뷰 특강에 사회를 본 분이 있습니다.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 예전에 오지혜 씨가 그 사회 봤을 때는 여기 글도 한 편 쓰고 그랬는데, 여긴 김용민 씨 수고했다 이 한마디도 없어.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의 섹스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깜짝 놀랐어. 그게 들어있더라고. 궁금하지 않은데. 나를 보내려고 한결했어. 국내 우수 중소기업 인기 상품 이온 팍팍. 이과수 폭포보다 15배 많은 숲속 계곡에서 샤워하는 듯한 느낌을 음이온 발생. 단돈 38,000원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가격에 이게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거짓말이지. 그럴 리가 있어? 절대 사지 마. 다 거짓말이야 이거. 이건 편집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주세요. 많이 사주시고. 근데 광고인지 소비자 고발인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거의 절대 될 리가 없다 이런. 제가 말을 시킬 때 많았어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광고보다 존재감이 우리가 박사님하고 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 그럼 이거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연료 대신에 080-667-4949, 080-667-4949 또는 한이TV 메인 화면 하단 배너 myhan이.co.kr로 이렇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 박사님 사모님이 또 원하신다는. 자, 이제 일어나도 돼요. 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이름으로 한겨레 신문과 한겨레 21, 이코노미 인사이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년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꼭 저희 김어준의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cctv@hani.co.kr 여기다가 이름, 연락처, 주소 그리고 몸무게 이런 걸 적어 보내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 순으로? 몸무게 순으로. 별거 아닌데 웃기다 이거. 자, 오늘 특별한 그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이 TV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신개념 애니메이션. 제목이 왜 영어로 써놨어 이걸? 애니메이티드 카툰 컬렉션.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중간 형태로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영상 시청 도중에 시청자가 직접 스토리 분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 현실을 공포 괴담 형식으로 만든 내용인데 나중에 가서는 모 대통령을 암살하러 가는 내용도 나온다고 하네요. 많은 시청과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고 박사님과 함께하는 고성방가. 저희가 지금 수요일입니다. 녹화 시점은 수요일인데 네. 방송이 나갈 시점은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그러니까 그렇죠. 24일이죠, 10월. 그러니까 선거 있기 바로 직전이죠. 이틀 전.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고 박사님께서 이제 선거 예측 굉장히 많이 틀리시거든요. 많이 틀린. 한 10개 중에 한두 개 틀리지. 그것도 이길 썩은 한 치는 거지. 70% 정도는 맞았어요, 사실. 대략 한 70에서 80% 대단히 높은 그 정도면 그렇죠. 적중률이죠. 그리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틀리는 지역을 맞춰요.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 다 맞추는 지역을 틀리지만. 근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혼미한 그 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일단 총평부터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주일, 지금 사실 딱 일주일 남았죠.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딱 일주일 전입니다. 박원순이 진짜 아마추어네요. 박원순 변호사는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죠. 정치적인 어떤 액션이나 선거에. 문제는 저는 박원순 변호사보다는 박원순 변호사의 캠프. 뭐 어쩔 수 없는 면이긴 한데 한나라당하고 처음 붙는 걸 보니까 캠프에 모인 사람도 다 아마추어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런 정치적 선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박사님이 방송 중에 손학규를 비롯한 계속 그 아마추어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그 아마추어라는 말씀이 비판의 성격만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아니 뭐 애정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못하는 거니까. 못하는 거니까. 못한다고 야단치는 겁니다. 손학규를 비롯한 프로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들은 전력 투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것 같고요. 그 캠프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이제 정당 선거 운동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는 어떤 생각과 그리고 선거가 또 현실이어서 정당의 힘을 빌려야 되는 면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악의가 맞기 전에 한나라당이 잘한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거티브를 확 걸어서 그 판에 주도권을 장해버려. 그냥 막 던졌어. 그냥 있는 거 다 그냥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옳지 않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선거 전략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선거 전략으로 판세를 자기 주도권을 가져갔죠. 일단 초반에. 그래서 대응하더라고. 정신없이 대응하더라고. 그런 걸 예상 못하고 있다가 이 그렇죠. 박원순 한 번도 선거를 본격적으로 치러본 적이 없는 지자체 무슨 뭐 장 뽑는 게 아니고 지자체 아니라 그 뭡니까 광역단체죠. 네. 이게 대통령 다음으로 큰 거거든요, 서울시장이. 이런 규모의 선거를, 이런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해본 적이 없죠. 해본 적이 없는데, 한나라당에서는 막 일사불란하게 홍준표 대표가 이 네거티브의 전문가거든요. 저격수의 또 원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판세를 홍 대표가 짰어요, 일단. 해본 적이 없으면 좀 겸손하게라도 했어야지. 세상을 다 들어서 맺힐 것 같은 기세로 등장했잖아요. 그래놓고 막상 막이 열렸는데 이거는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들이 없어요.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네. 이 네거티브, 이렇게 선거 국면에서 네거티브가 이런 정도로 올 거라는 걸 예상 못한 거죠. 제가 요새 이 20대, 30대, 40대 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표정이 안 좋으세요. 화를 막 내세요. 근데 그 화를 내시는데 이렇게 내는 거예요. 박원순이 저렇게 못할 줄 몰랐다. 실망스럽다. 저쪽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화를 내요. 그래서 난 진짜 못해서 화를 내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런데 자격도 없는 것들이 우리 박원순이를 저렇게 망가뜨려?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자격도 화를 없는 내는 것들. 거군요. 그렇죠. 네. 작은 화 한 번, 큰 화 한 번. 두 번째 크게 화내는 거가 바닥에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정도로 부당하게 사실 한나라당에서 나와가지고 박원순 후보 정도의 삶을 산 사람을 네거티브로 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과 시범들이 그래서 네.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벼르고 있는데 뭐 박원순을 벼르는 게 아니고 하여튼 26일 날 서울 전역의 지하철 개찰구에서 다들 튀어나가서 투표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박원순 후보에 대한 아쉬움은 그런 거죠. 저 정도면 이렇게 막 깨끗하게 쳐내고 단칼에 잘라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걸 보고 싶은데 박 후보가 당황했어요.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당황했냐면 본인이 실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실제 본인은 모든 걸 공개하고 사실은 자기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해 왔는데 자기한테 이런 종류의 네거티브 올 거를 예상을 못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이 현실이.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그런 사실은 정치인이어야 하는데 아직 정치인으로 넘어가지 않은 시민운동가하고 정치인 사이에 걸쳐 있는 거죠. 만약에 정치인이었다면, 만약 홍준표 대표였다면 다 튕겨냈겠죠. 여유롭게. 이분은 당황한 상태죠, 초반에는. 지금 이제 후반전은 좀 달라지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후반전이 너무 짧아. 자, 그 한 가지만 더 그러니까 당황했다고 얘기하는데 뭐 당황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억울하기도 할 거고. 그게 핵심이에요. 답답하기도 할 거고. 억울한 거죠. 마음을 끌어 보여주고. 지금 이제 많은 그 유권자들이 또는 박원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원순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왜 결기를 보이지 못하냐 이런 거죠. 그 얘기도 저도 한번 해봤는데 네. 이건 우선 첫 번째로는 캠프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도대체 이 네거티브를 어떤 스탠스로 받아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지 못하고 박 후보가 가지고 있던 이제 온화하고 그리고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는 최초의 전략과 그리고 박 후보가 한 10년간 참여연대 시절에는
토론 굉장히 날카롭게 했던 분이거든요. 10년간 착한 일 하셨잖아. 기부하고. 아, 그때 이빨이 됐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이빨이었어요, 당시에는. 참여연대 수창기에는 야부리가 그럼 아주 매서운 분이었거든요. 매서운 토론할 야부리. 때. 근데 이제 한 10년 이상 착한 일을 하고 기부 받고 이렇게 온화한 삶과 웃는 삶 이런 거 하시다가 그런 얘기 사석에서 하시더라고. 감각이 안 돌아온다고. 감각이 잘 안 돌아온다고. 맨날 웃고 기부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좋은 세상 만들다고 하자가 이게 네. 백두대간 돌다가 수염 안 깎고 노숙자처럼 해서 시장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이 사람 감이 이게 정치 현실의 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이제 선거는 다 다가오고 있는데. 그 후반전 남았잖아. 근데 보통은 그래요. 이렇게 정치 신인들은 꼭 박원순이 아니라 누구래도 신인들은 선거 끝나고 나면 지가 이제 비로소 좀 감이 생긴다 이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근데 어쨌든 좀 아쉬움은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무슨 교수하다가 갑자기 영입된 것도 아니고 무슨 기업인 하다가 영입된 것도 아니고 20년간 사실은 정치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이 긴장의 연속인 시민활동가의 언제나 시민운동의 지도자로 일을 계속 했거든요. 검증받는 생활.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치권으로의 진입의 장벽을 이렇게 사실은 간단하게 뛰어넘어 서기를 기대했던 것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지지자들조차도 좀 한편의 실망, 아쉬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는 거죠. 나경원 후보의 네거티브를 단칼에 배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좀 아쉽고 답답하고. 나경원 그런 거죠. 후보도 사실은 토론을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분은 암기력이 뛰어나요. 네, 암기력. 그리고 그쪽은 이미 캠프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탠스로 무슨 말을 하고 어디를 찌를 건지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야겠어요. 이 새끼야. 많이 먹더라니. 감사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디까지 하다 말았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나 사경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박사님, 제가 그러면은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누가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잠깐만. 우리 그 전에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죠? 판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냐 그 예. 얘기하다가 그건 대세야. 그래서 박원순이 아마추어다부터 시작을 해서 저 쭉 얘기하다 어디서 끊어졌죠? 저기 하도 중간에 갑자기 결기 결기. 를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 대목. 그래서 그게 왜 결기를 못 보여줬냐? 예, 예. 뭐 시민가 그렇지. 근데 주로 스텝적인 문제를 얘기하려다가 화장실 가고 그랬지. 자, 그래서요, 박사. 까먹어버렸다. 그럼 알아서 하시고. 네. 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뭐 누가 이길 거냐? 네. 박원순이 이길 거예요. 박사님 위험 부담이 좀 큽니다.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바로 이틀 뒤면은 단번에 박사님 방송 나오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망신이냐 아니면 그러면 나경원이 이긴다고 할까요? 글쎄요. 아니 근데 그건 위험 부담이 더 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고성방가 시간이 없어지죠. 박원순이 이길 겁니다. 저도 거기 한 표입니다. 한 7% 정도? 저거 비슷하게 보시네. 그 지금 여론조사는 그럼 뭡니까, 박사님? 저도 5% 이상 이긴다고 봅니다. 조사는 조사고. 7%포인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의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보수 세력이 나경원이 후보되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어수선했거든. 네, 그렇죠. 당내 경선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석연이. 초반 대응이 안 됐어요, 완전히. 나오다가 그냥 알아서 혼자 주저앉고 이러면서, 범보수 진영이라고 부르는 그 나경원 후보 쪽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러니까 결집도가 약하죠.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고 또 홍준표 대표가 앞장서서 검증 공격을 하고 또 박원순 후보 쪽에서 아마추어리즘에 빠져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추격이 쭉 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결집될 만큼 된 거지 이제는. 지금 조사를 이제 마지막 조사를 보면 무응답층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태도도 정했고 특히 2달 전에 이미 주민투표 갖고서 정치적인 판단들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응답층이나 무당파 측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에서 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경원 쪽이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승세에는 주춤할 거라는 것이고 어쨌든 박원순이 굉장히 답답하게 또 지지부진하게 대응했지만
어쨌든 여기 선에서 막아낸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여기가 저도 하한선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얘기대로 후보를 사퇴할 때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청문회 같았으면 끝났을 것이다라고 왜 한나라당 쪽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못 견디고 정말 자기가 항복할 수도 있는데 버텨낸 거죠. 어쨌든 버텨낸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혼전이라고 치면 결국은 아마도 한 4, 5% 정도 남아있는 이 무응답층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건데 제 느낌으로는 아까도 제가 이게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 휴대폰만 갖고 집 전화가 와도 자기 전화가 아니라고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건 아버지 거니까 엄마 거니까. 그리고 20여 % 정도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막판에 행동으로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되면 대개 5%에서 7% 정도. 저도 그 5% 이상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위 RDD 방식. 네. 이게 이제 집 전화. DDR 방식이라며? 방식. 잘못했어, 내가. 그게 이제 등대됐던 등대지 않았던 결국 집 전화를 통한 쪽 여론조사인데, 거기 전혀 안 잡히는 게 한 20몇 % 된단 말이죠. 휴대폰만 있는. 근데 이제 그 연령층이 대부분, 낮아요. 당연히. 집 전화가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20, 30대들. 그 층이죠. 여기는 여론조사에 잘 안 잡혀요, 사실은. 그게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나중에 표로 드러난 것이고. 근데 이번에는 DDR 방식을 통해서 그 20%를 제외한 보정은 많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지방선거 때처럼 큰 격차로 드러나지는 않을 텐데, 아직 잡히지 않은 20%가, 낮은 연령대, 20, 30대에 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투표장에 나온다면, 대전제는 나온다면이죠. 나온다면, 여기서는 대부분 한 6대4, 7대3 차이 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 10월 3일 날 장충체육관에 갔잖아요. 예. 응? 이 김총수하고 네. 갔는데 그때 김총수한테 사인 받으라고 줄을 쫙 섰잖아. 예. 그 친구들이 무슨 여론조사 합니다 할 때 대답했을 리가 없어. 김어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조사를 하겠어요? 응답을 하겠냐고. 근데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올 가능성은 많죠. 왜냐하면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가 다 일제히 지금 나경원과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생각도 결국은 투표율이 중요하다. 투표율 대단히 중요하다. 어차피 사실 이게 계속해서 미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대선에서 양 진영, 물론 두 양반이 에이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대선 후보급의 에이스라고 할 수 없는데, 대선 후보급의 에이스가 나온 것처럼 세 대결이 정말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투표율이 중요한데, 여기서 20, 30대가 조금 나오면, 그럴 일은 없다고 봐. 근데 그래서 저도 기대하는 것이 이제 트위터라든가 나는 꼼수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20, 30대를 열받게 하는 요인이 나경원 후보에게 좀 있어요.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좀 더 강력하게 대받아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좀 미운 게 있거든. 미운 게. 네. 그 태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는 사람만 여기 왔어요. 모집단이 이게 바이어스가 크게 걸렸어. 평균이 아니야,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전혀 겁니다. 객관적이지 않죠. 네. 조용히 하시라니까. 내가 봤을 때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고. 저 타이밍 한번 보십시오.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 이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에 사시는 분? 얘기도 하시고 저한테 굳이 얘기하신다면 45% 정도 앞뒤로 봤을 때 투표율이 높으면 좋을 것이다. 직전화는 당연히 나경원 후보 쪽이 유리하고, 휴대전화는 박원순 후보 쪽이 유리하고, 이건 통계가 나왔고요. 그냥 사실이고. 저한테는 가십거리를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판세가 궁금하신 겁니까? 판세는 궁금하지 궁금 안 한 것 같아. 우리 남태우 대표께서 한번 그거 궁금 안 하신 것 같아서. 승패 누가 이길 건지 그리고 또 몇 프로 차로 이길 건지 한번 예측을 해보시죠. 지금 이게 역술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는 항상 역수를 해왔어요, 근데. 저는 리스크는 사실 없어요. 제가 틀린다고 해도. 네. 그런 부담 없는데. 네. 앞에 얘기 다 하셨는데. 네. 세 분이 다 박원순 후보가 이길 것이다. 난 얘기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네. 네. 그 나경원 쪽이십니까? 저요? 네. 혹시나
일만의 마음속에 갑자기 또 지금 배가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모 흔들리시지 마시고. 네. 예. 저도 뭐 관점은 거의 같죠. 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이제 캠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미약하니까 또 두 분이 활약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서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박원순 후보가 제가 봐도 저는 한 5% 안쪽 바깥쪽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은 근데 그렇습니다.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신이 나야 되거든요. 이때는 화가 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화는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미 3년 반 동안. 네. 이제 박원순 후보가 끌어내야 될 것은 신이 나는 거거든요. 내가 가서 투표를 하면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이 신나고 그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고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대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야당 선거나 민주당 선거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등장할 때는 신선하게 등장했고 뭐 정치 혐오라든지 뭐 정당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안철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왔지만 이 선거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야당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느낌 예,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물론 민주당이 더 뭐 세력이 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선대본부장부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신선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그 기존에 예를 들어 촛불 정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민심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 뭐 꼭 이벤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 분노를 조직한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비슷한 느낌. 민주당 선거에서 조금 더 색깔이 달라진 정도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신선도도 좀 떨어지고 TV 토론에서는 여전히 뭐 약점들은 많이 얘기했듯이 그냥 착한 아저씨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격수 같은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약하지 않는가. 예. 예. 그건 뭐 앞에 다 얘기하신 거죠. 판세 분석까지 다 하셨네. 아, 요게 이제 묻어가는 거죠. 앞에 다 하셨으니까. 전체 삭제해 주시고요. 박사님. 그러면 딴 거 뭐 차라리 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박근혜 얘기 제가 대구에서 오셨다니까 그 얘기를 박근혜 전 대표 얘기를 한번 아니 좀 예전에 한번 대구에 이제 아는 지인 중에 굉장히 의식 있고 생각이 바로 그러는데 그 야당이 이기는 게 굉장히 그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속세를 떨쳐버리고 스님이 되는 그런 것만큼 어려운 현상으로 다들 이해를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네. 네, 그렇죠. 그 실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대구 민심 50대 이상이야 뭐 뻔할 것 같고 정체가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 30대 20, 30대도 그렇습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구 같은 경우 저희 집이 달성군이에요. 대구 광역시 달성. 네, 박근혜 지역구. 네, 박근혜 지역구죠. 네, 근데 실제 최근에 이제 이번 보선에서 대구도 서구청장 선거가 있고요. 대구에 뭐 소위 강남이라고 말하는 수성구에 시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서구청장 예전에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그분은 남구청장. 남구청장. 남구청장이셨고. 근데 그 지금 가장 그 선거에서 가장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모두 다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어요. 네, 한 여인을. 예, 다 친박. 예. 다 사랑하시는데 누가 더 사랑하나? 요 경쟁.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나라당 같으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한나라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친박이다. 왜 한나라당이니까. 그리고 뭐 무소속으로 나오신 분은 친박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박근혜 대표가 이 말 쓰지 마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표가 구속됐죠. 구속됐습니다. 친박연대하고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친박연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래희망연대로 원조도 바꿨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해서 그쪽에서 나온 분은 자기는 육사를 나왔다 내가.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후배. 예, 후배다.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친박을 강조하면서 싸우고 있고 수성구 시의원 선거는 더 웃깁니다. 한나라당이 문제가 있어서 후보를 공천 안 했습니다. 하지 않고 8번부터 15번까지 후보가 나왔습니다. 1번이 없고 1번부터 7번까지 없고 없죠. 8번부터. 예, 8번부터 1번도 없죠. 예, 그래서 8번 한나라당이 공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 누구를 공천해 주기 애매한 거죠 상황이. 그래서 후보를 안 냈어요. 예, 그러니까 점을 찍지 않고 두니까 8번부터 15번까지 모두 다 무소속인데 이분들의 플랜카드 한 곳에 걸려 있는데 이걸 보면 재밌습니다. 친박, 박사모, 친박연대, 미래연대, 뭐 원조 친박 전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 양상이 과연 누가 박근혜 대표가 친한가? 이것을 가리는 거. 이게 지금 선거 양상됐기 때문에 누가 더 티셔츠를 많이 누가 더 샀냐. 친한가?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정치인으로서 무슨 정책을 펴겠다. 나는 뭐 예를 들어 꼼수다, 가수다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와 친하다. 이게 이제 정체성이 돼버린 그런 선거가 돼 있어서 굉장히 대구도 황당한 그렇고, 상황이죠. 뭐 울릉군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한나당은 네, 그렇죠.
한나라당 공천 받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공천 안 해버리고 다 친한나라당 후보. 공천자가 많다고 공천을 안 하는. 예. 그 중에서 이제 이긴 사람은 왜냐면 이긴 사람은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되니까. 손에 피 안 묻히고.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재심을 상황,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내년에 총선은 뭐 후보가 누가 되건 결국은 한나라당은 박근혜 선거가 되고 그다음에 야권은 뭐 그게 문재인의 선거가 될지 뭐 안철수의 선거가 될지 손학규의 선거가 될지 어쨌든 대선 주자들이 나서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이미 그런 상황이고 전국의 11곳의 단체장 선거도 대체로 이제 그런 양상을 이미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번 선거가 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박근혜 전 대표가 보궐선거나 지방선거나 하여튼 선거에서 지원 유세를 해서 진 적이 없어요. 꼭 직접 나서서. 물론 뭐 자기가 이길 곳만 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진 적이 없단 말이죠. 만약에 이번에 나왔는데 서울시장. 서울시장에 본인이 사실은 굉장히 일찍 등판한 거란 말이죠. 근데 뭐 나왔는데? 적극적인 유세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사진을 찍어주잖아. 꽤나 많이. 나경원 후보 옆에 서서 사진을 같이 찍잖아요. 이제 안 어울렸는데 보면 나는 둘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머릿속에서는 둘이 서니까 라이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로 여자끼리의 손도 안 잡고 거리를 약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왜 그런 겁니까, 박사님? 아니 이게 좀 힘을 완전히 실어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사실 박근혜 전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서 기분 좋게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 과정이 보면 떠밀려서. 떠밀려서 또는 이 친이 보수 세력의 압박에 의해서 혹은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 하여튼 정도입니다. 그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흔쾌하지 않은 거가 있죠.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기분이 흔쾌하지 않은데 막 웃고 다니고 이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둘이 똑같이 서요. 보통은 박근혜 전 대표가 조금 앞에 쓰고 후보들 뒤에서 이렇게 막 수행하듯이 가거든요. 왜냐면 박근혜 후보하고 나이가 친하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번에 사진을 보시면 똑같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걸어다녀. 나경원 후보도 박근혜 전 대표 뒤에 서고 싶지 않은 거죠. 이 둘이. 그래서 화합 시너지가 안 생겨. 이 사진 속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표의 효과가 크지 않고 게다가 크지 않는 것이 만약에 선거의 패배로 이어지면 박근혜 전 대표가 지원해도 그러니까 등판해도 선거를 이길 수 없구나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그 대세론에 균열이 생기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번에 지원 유세 결정할 때 정치권 전체의 위기다라고 하면서 나섰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위기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위기, 한나라당의 위기, 더 나가서 민주당 포함한 기성 정치권 전체에 대한 위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절박하고 이런 심리 상태가 지금 있는 거죠. 그냥 선거 한 번 있으니까 내가 유세한다 이런 차원의 행동이 아닌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쨌든 선거에 관한 박근혜만큼의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정치권에.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지원 유세를 한다면은 이겨야 될 텐데 이기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요란 떨지 않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를 하는데 거의 이 수행원 없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가도 아마 이정현 의원 대변인하는 이정현 의원 정도와만 다니고 나머지 국회의원은 아예 같이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컨셉이 있는 거예요. 이 선거를 이기려면. 그 서울시장 선거만 아니죠. 동구청장 선거, 대구 서구청장 선거를 이기려면 이제 그런 컨셉이 있는. 근데 이게 서울시장 선거의 전략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홍준표나 나경원 캠프의 전략하고 좀 다른 거예요. 홍준표, 나경원 캠프는 어쨌든 시끄러운 선거로 이걸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성공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성공했죠. 초반에. 여기까지 성공한 거예요. 초반 주도권 잡았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지원 유세 컨셉과 나경원 캠프의 선거 전략이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물과 기름처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다르고. 점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박원순이 7% 정도로 이길 거라고 예측하는데 그러면 나경원이 지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그러면은 박근혜한테 올 거냐? 만약에 제 예상대로 20대 30대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측의 그 지나친 이 검증 공격에 화가 난 젊은 층들이 대거 투표장에 몰려가는 바람에 투표율이 높아져서 승부가 결정이 됐다고 분석이 되면 그러면 그걸 왜 박근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는 전적으로 이 검정 공방을 주의한 전략으로 선거판을 주도한 홍준표와 한나라당 지도부와 나경원 후보와 나경원 캠프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저도 거기까지는 동의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언론에서도 그렇지. 끌어들이겠죠. 박근혜를 끌어들여서 말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끌어들여서. 근데 그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소위 군단을 끌지 않고 살짝 담근 거죠. 네. 살짝 그다음에 이제 담근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 선거를 치를 국회의원들이나 후보자들이 이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박근혜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어떤 언론에서는 특히 좀 이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에서는 박근혜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박근혜 지원 유세 나와봤자 뭐 효가 2%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도 보도를 합니다. 어떤 근거인지 뭐 제가 따지고 싶지 않아요. 2%라 칩시다. 2%면 서울에서 그 2% 때문에 당락에 결정될 지역구가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많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효과를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저도 박근혜 후보가 절대로 만만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후보는 아니죠. 참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적어도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그 박근혜 후보가 등장하면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치만큼 효과가 안 나는 건 분명합니다. 현재 스코어.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마저 하면 네. 박근혜 지원 효과는 두 가지로 나온 건데요. 하나는 굉장히 어수선했던 범보수 진영이 이제는 나경원으로 가야 된다,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단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죠. 박근혜가 지원에 나서겠다고 결정한 순간 범보수 세력의 결집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급속도로 나경원의 상승세로 이어진 거고요. 이게 조사상 박근혜가 지원에 나섰더니 얼마가 올랐더라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지원 유세에 나섰을 때 박근혜 때문에 없을 표가 새로 생긴 거가 몇 퍼센트 되냐. 이거는 막 대충 박근혜 지원 전과 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면 왜 2%로도 조사되고 5%로도 조사되고 비슷한 방식으로 안철수가 지원했을 때 태도를 바꿔서 지원하겠냐고 물어보면 뭐 한 6% 나온다, 7% 나온다. 이것만 가지고서 박근혜의 그 지원 효과와 안철수의 지원 효과 중에서 안철수 지원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럼 안철수가 나오면은 진보 진영이 총단결합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다소 유보적이었다. 그러니까 네. 이 수치로 계산되지 않는 이 진영의 진영을 결집시키는 이 리더십의 효과 같은 거는 지금 안철수 쪽에는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거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이고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죠. 이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시장 누가 될 거냐를 조사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꼭 뭘 물어보는가 하면 내년 선거에 박근혜와 안철수 중에 누굴 글쎄요, 지지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서울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안철수가 당연히 높게 나오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예. 이제 대구에서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구에서 하면 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예. 비교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도 한 7대 3은 되지 않을까요? 대구로 하더라도. 3까지 안철수 효과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한 20%까지는 간 적이 있지만 유시민 후보도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 선전했지만 한 25%, 2% 이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산 동구청장 선거나 이걸 통해서 뭐 예를 들어 문재인 효과나 이런 효과를 통해서 부산 쪽이 야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선전하느냐에 따라 대구도 약간은 영향받겠지만 오히려 더
자기들이 움츠러들어서 마치 어떻게 보면 이 성질을 보호하듯이 더 결집할 수도 있지 않겠냐. 마지막 남은 게 카드가 없으니까. 의식의 정치가 뭐예요? 왜 대구는 자기들을 소위 그 권력에 뭐랄까요? 원형질, 뭐 고향, 네. 마땅한 권리, 귀향, 귀속집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정서예요, 대구에서. 왜 그래, 대구? 뭐 내가 그런 바는 없고 제가 그런 바는 궁금해요. 없는데 저도 그걸 수십 년간 연구해 봤는데 저도 경상도에서 태어났고 네, 그러시잖아요. 그 중학교 초반까지는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정서 일반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는 있는데 대구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고민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제 사실 대구는 예전에 이제 굉장히 이 야권이 강했죠. 야도였고. 그랬어요? 진보 도시였죠? 그 전에는 아주 진보. 부산도 그랬죠, 부산도. 네, 거의 뭐 한국의 모스크바다 할 정도로 레프트가 굉장히 강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괴멸되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권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기의 어떤 묻은 피를 씻으면서 예를 들어 전두환 노태우까지 30년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역대 대통령 중에 이 표준말을 쓴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도요. 없죠. 이 나라에선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다 대통령은. 근데 경상도가 거의 다 아니, 했죠. 사실은 그 호남도 한 번밖에 없어요. 거의 없죠. 딱 한 번에 호남은 사실 소외된 측면에 비해서는 권력을 어떻게 뭐 장악한 적이 거의 근데 없고. 호남 아니면 영남이라고 말할 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게 그것도 뭐 그렇죠. 예. 물론 다른 지역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 왜 없어? 있어. 강원도 대통령 배출했어. 최규화. 잠깐 너무 짧게 하셨고 그거는 이제 용각산 대통령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이거 웃겼어. 아니 이상해서 번트를 댔는데 안 돼. 영하지 않는 곳에서 터지는 저는 이게 이제 서울 정서를 모르겠네.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거. 안타를 치고 나서 또 병살타를 치죠. 네, 대구 오시면 제가 한번 물 먹여 드려야 되는데 오세요. 왜 대구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뭐 부산 왜 그래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두 가지 점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해방 후에 그 한국 현대사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조선 후기의 그 세도 정치의 뿌리가 안동을 중심으로 한 사립 대구 경북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의 좀 80여 년간의 이 세도 독재 정치죠. 이 역사부터 따지면 한 200년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면 YS 때 그 이제 문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구 쪽 사람들이 농담 삼아 뭔 얘기를 했냐면, 야 전두환 때는 내가 전화 한 통화 하면 다 해결되는 거지. 그 음주운전 걸린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예? 음주운전 걸린 사람이 내가 청와대에다 전화 한 통만 하면 다 됐는데 이게 문민정부가 들었으니까 뭘 전화기를 들어도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청와대 무슨 뭐 사무관이라도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권력의 금단 현상을 대구 지역이 이게 인구도 별로 안 되고 정말 면대면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건너면 대체로 아는 사람이고 뭐 아저씨 형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30여 년간 그 권력 구조에 어떤 형태로든 붙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뭘 하더라도 하여튼 전화 한 통화도 두 다리 건너면 청와대로 다 연결이 되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딱 끊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전화기로도 전화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옛날에 대한 이 향수가 있는 거죠. 원래 자기 것을 뺏겼다. 그렇지. 네. 예? 그것이 그러니까 먹으면 사람이 먹는다고 이게 권력을 그렇게 해봤던 사람은 권력이 얼마나 좋은 건지 또 권력을 가지면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자기의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이게 수도권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한 실제- 집착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대구는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 정권 이후로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소위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도 한 두 번 건너면 줄을 대서 어딘가 내가 큰 권력과 줄이 다 있다라고 자랑할 만한 심리적 효과를 누리긴 했는데 실제로 대구의 경제 상황은
노태우 이후로 한 10몇 년간, 한 20여 년간 꼴찌예요, 전국에서. 20년, 92년 이후로. 그러니까 대구 그 경제가 실제로 이렇게 자기들은 뭔가 큰 권력과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있지만 서민들은 생각하는데 실상은 실제로 속은 거죠. 그런 그렇죠. 실제로는 전혀 뭐 혜택. 그렇죠. 그렇게 해서 표는 그러니까 가져가고 대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서울 TK라고 부르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다 강남에- 서울 살아요. 그렇지. 네, 92년 이후로 지금까지 16개 시도 소득. 그런데도 계속 표를 줘.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어차피 한나라당이 주요 지지층 그렇잖아요. 가난한 쪽에서 오히려 투표를 역투표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한번 더 가서 왜 대구가 한때 진보였을까요? 한때. 그 예를 들면 지식인이면 굉장히 일제 강점기 때 그 이후로 어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사림 얘기했는데 네. 사림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라는 뜻이에요. 네, 사림, 그렇죠. 선비인데 숲을 숲에 아, 사는 예. 사람들이니까 그 한양에 있지 않은 사람. 야당이에요. 예, 그래서 맞아요. 권력, 여당 역할을 했던 것은 이제 경기도나 충청도 또 호남 쪽에 네. 호남은 워낙 토지도 많고 대지주들이 많고 양반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 기호지방이라고 그러죠. 네, 이쪽이 여당 역할을 하고 이 사람들은 예컨대 이율곡이 대표적인 겁니다. 기호 지금 오랜만에 된다. 이율곡은 뭐 이 장관도 하고 뭐 이 영의정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잠깐 쉴 때가 있잖아. 예. 그러면은 멀리 못 가요. 그때는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 멀리 가면 임금이 부르는데 바로바로 못 오잖아. 그러니까는 집은 저기 강릉 어디지만은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신사임당 집이 거기니까. 그렇지만은 살기는 어디서 사는 파주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한양에서 벼슬 하다가 잠깐 쉬라 그러면은 파주 정도는 내려와서 쉬어요. 그러면은 하루 만에 연락이 되니까 부르면 바로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퇴계는 안동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임금이 부르면은 한 보름 만에 뭐가 와요. 말 타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올라가려면 한 달 걸려. 어? 그러면 가다 보면은 다시 잘려. 그 사이에. 그래서 이 퇴계는 한 50번 넘게 임금이 벼슬을 줘. 근데 절반쯤은 자기가 사양해서 안 갔고, 나머지 한 20번 정도에는 올라가다가 잘려서 다시 돌아왔고, 실제로 서울에 온 적은 별로 없어요. 그게 야당인데요, 야당. 그래서, 원래 그 이태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명 선생, 조식 남명 선생도 이 사람은 아예 평생을 출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벼슬을 하지 않은 이 야당 정치인이에요. 재야 지식인이지. 그러면서 후학들 막 길러내고 이런 것이 이제 이 영남 사림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야당으로 시작한 거예요. 유교에서도. 예. 그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그 임진왜란 때 가장 의병장을 많이,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의병장 아세요? 누구? 곽재우. 이런 사람들이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의병장의 절반은 이 남명 문화에서 납니다. 50명 넘게 의병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쟁 끝나고 나면 죽거나, 전쟁 중에 의병 전쟁하다 죽거나, 아니면 전쟁 끝나고 나면은 시기를 받아갖고서 감옥 가거나, 이런 것이 겁나면은 아예 불러도 벼슬 준다고 해도 안 나가고 다시 또 살림에 응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남사림의 맥을 이어오거든요. 이게 1946년 대구의 시위로도 나타나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산의 전통적인 이 야도의 어떤 성격으로도 나타나고, 그 바탕 위에서 김영삼이라는 야당 지도자도 클 수 있었고, 노무현이도 클 수 있었고, 이랬던 거죠. 이쪽으로 아니,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맥이 완전히 그렇게. 근데 고 박사님은 뭐 그런 것도 알아요? 정치학 박사님이 의병에 원래 대해서 그쪽으로 어떻게 하셨잖아요. 왜 시사평론가 의병에 대해서 알아? 정치학 박사시잖아요. 하셨잖아요. 네. 학사가 뭘 알아. 자, 그래서 다시 선거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부산 동구청장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정영석 예. 한나라당 후보가 예. 다소 앞서가는 것 같아요. 네. 혼전이었는데 박근혜 지원 후에 상승의 흐름을 잡았습니다. 근데 혼전까지 가면서 이해성 쪽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으면 박근혜가 지원을 하더라도 승세를 굳히는 식으로 막판까지 갔을 텐데 그걸 못했어요. 거기에 가장 주요한 책임은 이해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보가
지금 그렇게 좋은 활동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작은 얘기고 사실 동구청장의 이혜성이 될지 뭐 정영석이 될지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치판 전체 정치판과 관련해서는 문제는 문재인이죠. 상징성이죠. 네, 문제는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이사장이 거기다가 지원을 때렸는데 문재인이 네. 이 이혜성의 후원회장을 맡았거든요. 네. 처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지원 유세에 나섰어요. 올인했어요. 한명숙까지 불러내려서 네. 수정시장 가면서 상인들 만나고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박근혜는 사실 14일 날 법정선거일이 13일이니까 이날은 서울 돌고 그 다음날 부산 딱 갔다 오고서 안 가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딱 타임만 맞춰서 한 번 내려가서 정양석의 상승세를 딱 만들어 놓고 빠졌어. 문재인은 같은 날 한명숙까지 불러내려서 했는데 여기서 이 승기를 잡아내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런 점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 박근혜 문재인 구도를 볼 때 사실 좀 꼼꼼하게 봐야 될 때문이에요. 저는 하지만 부산도 이긴다고 봅니다. 여기 500원 겁니다. 얼마 거시겠습니까? 박사님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 상태로 가면 이해성은 어렵다. 이해성이 어렵다. 저는 박빙을 이긴다 할 겁니다. 네. 재밌겠네. 동구에 있는 분이 하는 얘기 또 이렇게 신문에 나온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만 소개할게요. 한나라당이 밉대요. 그건 맞아요. 거기까지는 한나라당 맞는데. 네. 근데 롯데 밉다고 롯데 응원 안 하는 사람 봤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맞는데 또 그 문재인 이사장이 사실은 민주당이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뭐 저는 끝까지 갈등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이사장이 아니었고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만약에 뒤에 나섰다면 졌죠. 당연히 졌는데 그 서울의 판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서울의 판세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사실 전혀 상관없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심리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박원순 후보가 조금이라도 격차를 벌이는 지지율 발표가 나간다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다음에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박근혜는 부산의 사람은 아니에요. 문재인은 부산의 사람이라서. 그런 점이 있죠. 네, 마지막까지 갈등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동구는 1988년에 노무현이 정치 입문을 해서 국회의원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문재인으로서는 굉장한 상징성이 상징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인한 것도 있어요. 또 이 동구의 부산의 정치권은 부산고등학교와 경남고등학교 출신들이 이제 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부산고등학교가 이 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고등학교의 그 영향력이 가장 큰 지역이에요. 근데 안철수가 부산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 지역 분들은 안철수가 부산고등학교 나왔는지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안철수 바람은 불었는데 또 문재인 바람은 불고 있는데 안철수와 부산고등학교와 동구 선거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분이 만난 적도 없어요. 안철수, 문재인. 네,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 동구청장 선거는 야당이 이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생각보다도 혼전이고 그리고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가면 한나라당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잠재적인 자원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게다가 거기가 또 연령층이 좀 높답니다. 굉장히 높죠. 구도심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 30대가 부족해요. 동네에. 그런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렇지만 박빙을 이긴다. 그 동네가 그 번화가가 많아요. 뭐 초량,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 굉장히 많은데 거기 안 살아요. 그러네.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자, 그럼 이제 내곡동 얘기하고. 내곡동 얘기. 재밌는 얘기잖아, 내곡동 얘기. 박사님 내곡동이 우리 각하에게 뭐좀 그거 각각 전문가한테. 내곡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에 대해서. 뭐 내곡동에서 논현동 가신다 그랬는데 도곡동이 원래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BBK 때부터. 그래서 이분이 곡동 쪽이 문제가 계속. 곡동 쪽이 계속 문제인데 제가 볼 때 각하가 꼼수다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가 홍 반장님의 얘기에 의하면 그분이 진짜 그러실 분이 아니고 재산을 다 기증까지 하신 분이 굳이 그렇게 하겠느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경호처와 아들인 이시영 씨가 땅을 구입했잖아요. 각하 몰래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각하 왕따설이 성립되잖아요. 왜냐면 각하는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죠? BBK도 보면 거기 집착하지 않고 일리에 터졌는데 세지. BBK도 보면 각하가 몰랐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주장되고 있고 몰랐다고 대충 했죠. 몰랐잖아요. 몰랐다고 김경준이 다 했다. 예, 김경준이 다 했다. 그렇게 되고 도곡동 내곡동 땅도 마찬가지고. 각하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각하는 일단 대부분 모르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조선으로 치면 영모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각하 사실 것을 자기가 모른다는 거. 자기가 구입하라는 얘기도 한 적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경호처장이 물러나고 그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덮었죠 지금. 청와대와 아들과 엄마가 공모하여 예. 아버지를 연맥이. 그래놓고 속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네. 콘크리트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콘크리트 그대로 싹 덮고 이렇게 끝난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게 이제 그대로 끝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계속 좀 그래. 잠재돼 있는. 근데 이게 이게 지금 뭐 2억설은 예전에 2억 정도는 아방궁설이었는데 4, 50억은 주택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뭐 주택 거래 기준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각하가 퇴임 후 1년 반 뒤에 뭐 땅까지 집까지 봐야 될 정도로 다급하지 않은데 이게 될 수 없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간행을 봐도 계약금을 그러면 국고로 날리느냐 이런 부분도 신경이 쓰이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다. 아니 4, 5억도 계약금으로 날린다는 거죠. 국고로. 이건 누가 의연해야 돼. 얘기했구나. 이런 상황이 의연해야 아니, 돼. 요건 굉장히 서민적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앞에 총평을 했고. 의연하세요. 아니 뭐그 반응이 충격 없다고. 없어요. 계속 예. 뭐. 이게 이제 저는 이 내곡동 논란이 그 퇴임 후에 대통령과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보시는 거죠, 박사님도? 아 당연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어떤 누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각하가.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니요. 본의 아니게. 아니 뭐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짓말을 안 했다면은 거짓말을 안 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나서야 될 것 같고 했다면은 그거는 잘못한 거니까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시작하는 시점이 임기 한 2년 남기고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3년 정도 되고 나서 한참 돌고. 예. 그죠? 들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그 당시 시점에서 역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이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두 가지 고민을 하죠. 하나는 남은 2년을 어떻게 레임덕 없이 잘 임기를 마치고 뭔가 성과를 잘 갈무리할 거냐. 이거 하나를 고민하고 두 번째는 그럼 퇴임하고 난 다음에 나는 뭘 해야 되냐. 테니스를 치실 거예요?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하는데 테니스를 많이 치실 것 같고.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고 그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게 돼 있어요. 퇴임 후 문제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예를 들면 당신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 뭐 그래서 군의회 의원이라도 출마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퇴임 후 계획을 잡잖아요. 그래서 2.0 뭐 이것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간이 어디냐. 그러니까 퇴임 후에 돌아갈 사전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먼저 그 컨셉과 방향이 잡히고 거기에 맞는 사저 터는 어디가 좋겠냐. 이래서 봉화 마을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런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하려면 여러 사람들과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좀 땅은 좀 넓어야 되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부지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순서상 그래요. 예. 그러면 이 결정을 누가 합니까? 경호실이 합니까? 이를테면 퇴임 후에 뭔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을 퇴임 후 대통령으로서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경호실이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내곡동 같은 경우는 부동산 업자가 결정.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제일 올 것이냐. 저희가 제일 좋겠는데 논의보다 낫겠다. 이 내곡동이다 논현동이다고 하는 논의가 나오고 직접 계약에까지 이르렀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은 퇴임 후 대통령 활동에 대한 고민을 이미 시작한 거죠. 그 내용은 지금 모르겠지만 예,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대통령 실장 책임하에 정무수석과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하고 경호실은 맨 마지막에 그런데 그 공간은 경호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주 당연한 시나리오. 근데 이 앞부분 얘기는 지금 다 빠지고 이 내곡동 땅을 경호실이 아들하고 의논해서 뭘 했다고 하면서 책임을 물어서 김윤정 처장이 사표를 내는 걸로 지금 끝나고 있잖아요. 맨날 쫄딱만 날라가. 흔히 하는 말로 이거야말로 기탈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예. 김윤정 처장이 됐건 이시영 씨가 됐건 이것은 기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앞부분의 논의와 결정 과정 이게 몸통이죠. 각하가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일단 각하 재산인데 네.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몰래 넘겼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그때 한 번 등장했었죠. 그때 당시 뭡니까 에버랜드. 네, 에버랜드. 이게 팩트를 너무 몰라. 아니 오늘 좀 밤을 새가지고 원래 안 정신이 들어와요. 없어요 지금 이제. 네. 네. 에버랜드를 통해서 이제 저는 재산을 넘겼을 때 그때 듣겼을 때 삼성이 했던 변명이 뭐냐면 이건 다 사장이 했다. 에버랜드. 그렇게 변명을 했죠. 재판도 그래서 사장이 받았어요. 네, 사장이 받고 결국 사장이 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요는 뭐냐면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적인 그룹을 아들한테 넘겼는데 종업원이 회장님 몰래 했다. 아들한테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그렇게 풀었는데 그게 먹혔어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삼성 방식, 각하 방식 똑같죠 완전히. 본의 아니게 안타깝다라고 우리 각 대표님. 지금 이후로 전국에 이 내곡동 파문이 미칠 여파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이게 이제 청와대는 이제 끝났다고 이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예. 실제로는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추가 폭로거리가 있어야 야당도 공세를 할 건데 야당이 그런 게 없으면 이 문제는 이 상태로 그냥 질질질질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감정평가선거에 그게 또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원에서 자기들이 자신들 판단으로 없앴다고 하는 거니까. 각하가 알았다고 하는 어떤 심증이나 정황이나 물증이 뭔가 나와야 돼. 그다음에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가는 거고요. 내년 총선에서도 이 이슈는 다시 야당에서 들고 나올 그렇죠. 거고 내년 대선에도 다시 들고 나올 거고 퇴임 후에도 언젠가는 다시 들고 나와질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런 거죠. 이거는.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것이 저는 이제 그 향후 오세훈 저희 절친 사건 전후에서 이제 각하의 욕망과 그리고 한나라당의 욕망이 서로 어긋나서 생기게 되는 분기점이 생겼다. 생기게 되는 그 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엿을 퍼먹는. 근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나경원을 당선시켜야 되고 그리고 각하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불리한 여론들 덮기 위해서 사절을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덮으려고 하고. 그 부분은 그랬죠. 네. 그래서 홍준표가 내가 건의해서 백지화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청와대 공식 설명은 신문에 난 걸 보면 오찬 후에 차를 마실 때 홍준표가 논현동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더니 대통령이 답변하시기를 이미 오전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백지화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이미 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이 준표 형 뭐야 그러면. 아니 근데 네. 그거는 둘 다 구라를 잘 치기 때문에 각하 구라가 맞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어떤 게 팩트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되 한나라당이 이제는 대통령 체면 뭐 생각하고 어찌고 할 정도의 여유 있는 상황이 이미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두 욕망이 충돌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쇼들이 펼쳐질 것이다. 즐겁게 가자. 그러면 근데 남이천 IC 관련해서 뭐 이상득 의원의 무슨 농장 선영 또 이런 뭐 것들이. 이런 문제가 만약에 선거에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그렇죠. 거친 방식으로 왜냐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한나라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나라당의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그렇죠. 자기가 당장 살아야 네. 되니까
같이 죽을 수는 없거든요. 상득이 형 은퇴하시라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이제 있고. 곧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그러나 또 우리 각하가 또 그런 거에 굴하지 않는 분 아닙니까? 굉장히 끈질기고 절대 포기를 모르시며 그리고 뒤통수를 엄청나게 세련되게 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쇼가 펼쳐질 것이다. 제가 이 대목에서 그동안 쭉 주장해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누군가 이 자신한테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이렇게 기대한다면 그거는 당을 어쨌든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한나라당에서 거칠게 차별화를 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 한나라당에서 통하지 않는 사람한테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박근혜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래서 이상득 그 형 이상득이 박근혜와 라인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라도 근데 살리고. 이미 네. 그 본인이 이렇게 큰 그 걸림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나 친이계 쪽에서도 말하자면 읍참마숙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근데 거죠.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이상득은 박근혜를 필요로 하지만 왜냐면 그렇죠. 그 이명박 대통령 우리 각하께서는 은퇴하면 어쨌든 각하예요. 전임. 함부로 부서관일 수가 없어요. 절대. 법정에 세우거나. 하지만 이상득 의원은 달라요. 의원일 뿐입니다. 이제. 그러면 보호막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표와 어떻게든 커넥션을 만들고 나는 이명박 각하 내 동생과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정치적 인간이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데 그래서 이상득은 박근혜를 필요하지만 여기서 딜레마는 박근혜는 이상득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 전혀. 일방적인 구애다. 그래서 저는 이상득은 날아갈 것이다. 깨끗하게. 그 이제 네. 그 점이죠. 이제 기왕에 정리를 할 거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 네. 근데 깨끗하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어쨌든 이 현존 권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걸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친박부터 몸을 던져야 된다. 그거를 이제 이게 날아갈까봐 우리 각하께서 방어막을 치신 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반드시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법적으로 방어막을 친 건데 친 거죠. 네. 그거는 늘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 사람 게 되풀이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충성도가 얼마냐? 네, 네, 네. 네. 같이 죽을 것이냐? 그보다는 정치적 방어막이 훨씬 더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보면 이제 박근혜 쪽의 친박 중진들이 뭐 이제 나이들도 많기 때문에 이 차에 거긴 유난히 노땅들이에요. 이 불출마 선언을 쭉 하면서 2004년에 불출마 도민화 현상을 재현하면서 깨끗하게 뭐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부담들을 같이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박근혜와 한나라당은 상당히 몸이 가벼운 상태로 대통령의 최소한의 권위와 이 품격을 지켜줘 가면서 뭔가 선거를 치르는 것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마지막에 오늘은 컨디션 난조로 저희가 지나치게 진지하고 지나치게 뭐랄까요 정치를 진짜로 분석해버렸네. 정통 오늘 정치 해설. 네, 정통 정치 해설. 네, 저희가 보통 고 박사님 절반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비슷비슷하게. 오늘 고 박사님 멘트 박사님 많이 혼자 하셨어요. 많이 하셔가지고. 네. 자, 그럼 내기를 합시다. 내기를. 저기 뭐야. 저는 둘 다 이긴다. 둘 다 박원순을 얘기하셨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박원순 5% 저는. 네. 네. 5%대. 부산 동구청 갖고 네. 한번 걸죠. 저는 이긴다 박빙으로. 뭘? 지면 어떡할 거야? 닭. 닭? 네. 그러니까 치킨. 이해성 후보가 이긴다. 이해성. 저는 정영석 후보가 이긴다. 먹으실랍니까 그러면? 닭하죠. 닭. 오케이. 자, 다음 주 많이 신청하시기 닭, 바라겠습니다. 닭 여기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돌릴. 네. 저희 그래서 우리 블로그 주소가 어떻게 되죠? team.hani.co.kr/cctv를 통해서 당첨 신청하셔가지고 당첨되시면은 누군가 하나 닭을 살 겁니다. 박원순이 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집에서 닭 먹죠. 나경원
아, 그럼 내가 할까? 나경원이 이기면은, 였어요. 아, 내가 사야 되나, 그럼? 나경원이 만약에 이긴다. 응, 그러면은 네가 닭을 먹고 응. 맞아. 다구리로. 다구리로. 닭은 먹되 맞아. 두드려 맞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자 마지막으로 재밌겠네요. 네, 멀리서 오셨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지금 왜 불렀나 싶으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통닭배 예언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